지루함은 사색과 몽상의 원천이므로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신은 어린 시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홀로 멍하니 빈둥거리며 보냈다. 너무 축 늘어지거나 집중이 안 되어 당신의 조그만 트럭과 차들을 가지고 놀 마음도 들지 않았고, 카우보이와 인디언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도 가상의 공격과 매복 작전에 내보내려고 당신의 방 마룻바닥에 늘어놓곤 하던 초록색과 빨간색 플라스틱 인형들을 세워놓는다거나 링컨 로그나 이렉터 세트로 뭔가를 짓기도 귀찮았다. 어쨌거나 그런 것을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기계류에 대한 무관심 탓이 틀림없다. 그림을 그리거나, 당신은 그림 그리기에 끔찍하게 재주가 없었던 데다가 전혀 흥미를 느끼지도 못했다. 크레용을 찾아 멍청한 색칠 공부책을 또 한 장 채울 마음도 나지 않았다. 밖에 비가 내리거나 너무 추워서 나갈 수가 없을 때도 생기를 잃고 기분 나쁜 무기력에 빠져 있곤 했다. 책을 읽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만한 나이도 아니었다. 같이 놀아줄 친구를 애타게 그리면서 창가에 앉아 유리창 위로 미끄러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곤 했다. 말이 한 마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왕이면 근사하게 꾸민 웨스턴 안장을 얹은 팔로미노 종이었으면 좋겠다. 말이 아니라면 개라도 좋을 텐데. 아주 영리해서 훈련을 시키면 사람 말도 다 알아듣고, 곤경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러 가는 위험한 임무에 착수할 때면 옆에서 젠걸음으로 쫓아서 달려오는 그런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삶을 꿈꾸지 않을 때면 당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스스로에게 던지지만 한 번도 답은 얻을 수 없었던 영원한 질문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는 왜 존재할까?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같은 질문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곤 했다.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도 당신은 어쩌면 온 세상이 다 거인의 집 찬장 속 선반 위에 놓인 유리병 안에 들어있고, 그 옆으로는 다른 병 속의 세계들 수십 개가 더 늘어서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은 훨씬 더 현기증 나지만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는 상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최초의 인간들이라면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해보곤 했다. 끔찍할 정도의 지루함, 단조롭고 조용하기만 했던 길고 외로운 시간들, 세상이 당신 주위를 돌기를 멈춰버린 오전과 오후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황량한 바탕은 당신이 안에서 뛰어놀던 정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당신은 바로 거기서 스스로 혼자 있는 법을 배웠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된다. 가끔씩 딱히 이유도 없이 당신은 갑자기 당신이 누구인지 어리둥절해지곤 했다. 당신의 몸속에 살고 있는 존재가 사기꾼으로 바뀌거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바뀐 것만 같았다. 당신의 자아가 당신에게서 질질 흘러나간다고 느껴질 때면 당신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에 빠진 채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지금이 어제인지 오늘인지, 당신 앞의 세상이 진짜인지 누군가의 상상의 산물인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이런 일은 당신이 이러한 정신적 실종 상태에 이름을 붙여주었던 어린 시절에 자주 일어났다. 당신은 혼잣말을 했다. 멍해. 지금 정신이 멍해. 이 꿈 같은 막간은 잠깐이었고
기껏해야 3, 4분을 넘지 않았지만 그 낯선 느낌은 그 후로도 몇 시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좋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무섭거나 불안하지도 않았다. 당신이 생각하기로는 확실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몸이 지치거나 피로해서도 아니었고, 당신이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가리지 않고 이런 주문에 걸린 듯한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일정한 패턴도 없었다. 눈을 뜬 채로 잠에 빠져드는 듯한, 그러면서도 완전히 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묘한 느낌이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다고도 할 수 없었다. 무게나 실체가 없는 환영처럼, 사람이 아니라 살과 뼈의 텅 빈 껍질처럼 자기 자신 밖을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그런 멍한 상태는 어린 시절 내내 계속되었고 사춘기까지 이어져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왔다. 어떤 때는 더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덜 일어나기도 했지만 늙어버린 지금까지도 4, 5년에 한 번은 여전히 그 기분이 찾아온다. 불과 15초에서 20초밖에는 지속되지 않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당신은 이처럼 스스로의 의식으로부터 사라지는 습관을 극복할 만큼 다 잘한 적이 없었던 셈이다. 신비스럽고 불가해하지만 과거의 당신, 때로는 지금의 당신의 지울 수 없는 일부다. 마치 다른 차원,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차원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공허한, 무심한 눈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것 같다. 아니면 당신의 죽음을 미리 연습하며 당신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당신의 가족 이야기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누이 동생, 특히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신의 목적이 어린 시절의 마음의 작용을 기록하고 고립된 상태의 자신을 살펴보며 소년 시절의 내적인 지리를 탐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사실 당신은 홀로 고립되어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족, 이상한 가족의 일부였다. 의문의 여지 없이 그 이상함은 어린 시절의 당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나 구타, 학대 같은 극적인 사연은 없지만 대신 당신이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밑에 깔린 슬픔의 느낌이 있었다. 당신은 기질상 슬픔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비참한 기분에 접근하는 아이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 당신의 처지를 당신이 아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자 당신의 가족에 문제가 있으며 부모님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개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쌓는 요새가 당신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금세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판잣집에 불과했으므로 당신은 보호막도 없이 비바람에 노출된 기분을 느꼈다. 이는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강해지고 혼자 힘으로 일어설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는 뜻이다. 당신은 부모님이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깨달았다. 당신이 6살 때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게 되자 부모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같이 있게 되어도 서로 무관심한 냉랭함 속에서 함께 나눌 만한 화제도 없어 보였다. 폭풍이 치는 일도 싸움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거나 겉으로 적의를 드러내는 일도 없었다. 그저 서로 열정이라고는 없이 어쩌다 한 감방에 들어간 감방 동료들처럼 우울한 침묵 속에서 형기를 채우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사랑했다. 두 분 사이가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세월이 갈수록 희망이 사라져갔다. 두 분 다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 두 분 모두 저녁까지 오래 일했고 집은 영원히 비어 있을 것만 같았다.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넷이 다 모일 기회도 별로 없었다. 당신이 7살인가 8살이 된 후에는 거의 가정부가 당신과 여동생에게 밥을 차려주었다. 당신이 5살 때 나타나 오랫동안 당신의 삶의 일부로 남았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재혼한 뒤에도 쭉 어머니를 위해 일해주었던 캐서린이라는 흑인 여자다. 이제 노망이 든 그녀와 당신은 여전히 계속 연락을 했고 197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캐서린은 그다지 모성이 넘치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녀는 메릴랜드 벽지 출신의 별난 인물이었다. 결혼과 이혼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몰래 술을 마시고 손바닥에 쿨 담뱃재를 털어내며 키득키득 농담하기를 즐기곤 했다. 어머니 대신이라기보다는 친구 같았기에 당신과 여동생 둘만 남겨져 있게 될 때가 잦았다. 예민하고 겁 많은 여동생은 정해진 시간에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 있곤 했다. 제 시간에 정확히 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동생은 어머니가 죽은 것이 틀림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눈물은 격한 흐느낌과 떼쓰기로 변해갔고 겨우 8살, 9살, 10살이었던 당신은 동생을 안심시키고 달래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불쌍한 여동생은 결국 20대 초반에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미쳐갔다. 지금은 의사와 정신과 처방약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다. 이상한 당신네 가족의 당신보다 더 큰 희생자인 셈이다. 당신은 지금은 어머니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고 있고 서투르게나마 나름대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말하자면 그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어린 시절 당신 삶의 일부가 된 이 불행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신을 내면으로 침잠하게 만들었고 당신은 방에 홀로 앉아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진심으로 당신이 아프기를 바라는 성마르고 경쟁심 강한 아이들이 있으며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도 단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당신은 남을 잘 믿고 친절했다. 언제나 남들에 대해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고, 그런 태도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아 어린 시절에 따뜻한 우정을 쌓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때때로 비열하게 구는 아이와 마주칠 때 유난히 힘들어했다. 당신과 친구들이 지키는 공정한 규칙을 거부하고 불화와 갈등 그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는 아이였다. 당신은 훌륭한 예의범절이나 고상한 행동에 따르는 사회적 이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윤리적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떠받치는 도덕적 기반이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당신에게 있어선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데 의심받는 것보다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부당한 것은 없었다. 당신을 비난하는 상대의 면전에서 당신의 결백함을 변호하기 위해 의지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모욕으로 인한 좌절감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계속 타올라서 결코 꺼트릴 수 없는 불길이 되곤 했다. 이러한 좌절감을 경험한 최초의 싸움은 당신이 5살 때 영웅적인 레니의 여름에 일어났다. 당신이 갔던 이를 캠프에서 다른 아이와 벌인 사소하기 짝이 없는 말다툼이었다. 너무 사소해서 우스꽝스러울 정도였지만 당신은 그때 어린아이였고 당신이 사는 세상도 당연히 작았다. 그 일이 그때 당신에게 크게 느껴지고 그 충격이 엄청나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그 사건을 기억하겠는가? 그러니 그 말다툼 자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나중에 느꼈던 분노, 당신이 진실을 말했는데 믿어주지 않았을 때 당신을 압도했던 배신감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당신이 기억하는 대로의 상황,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은 같은 그룹 아이들과 여름 캠프 마지막 날 무대에 올릴 인디언 가장 행렬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신이 하기로 한 일 중에는 행사를 위해 쓸 딸랑이를 만드는 일이 있었다. 캘류멧 베이킹 파우더 캔을 색색의 페인트로 칠하고 그 속에 말린 콩이나 조약돌을 넣고 캔 바닥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로 쓸 막대기를 꽂아서 만들었다. 빨간색 캘류멧 캔 전면에는 인디언 추장의 화려한 초상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은 미술적으로는 소질이 없었지만 열심히 작업에 매달려서 이번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색칠이 깔끔하고 정확하면서 아름답게 되어서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다. 소년들이 만든 모든 행사용 딸랑이 중에서 당신 것이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잘 만든 축에 속했다. 하지만 마무리를 하기 전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날 아침 다시 작업을 이어서 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날 당신은 감기 때문에 캠프에 가지 못했다. 아마 그 다음 날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마침내 캠프에 다시 간 날은 마지막 날, 가장 행렬을 하는 날 아침이었다. 당신은 사방으로 당신의 걸작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뒤지고 있다 보니 서서히 아이들 중 누군가가 당신이 빠진 사이
당신 것을 몰래 훔쳐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교사가 상자에서 다른 딸랑이를 꺼내더니 대신 쓰라고 했다.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은 실망했다. 대신 받은 이 딸랑이는 엉성하게 대충 만들어진 것이어서 당신이 만들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창피스러운 작품을 들어야 했다. 다들 당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장 행렬에 참여하러 나가면서 당신은 마이클이라는 소년 옆에서 걷게 되었다. 당신보다 1살 많고 그 여름 내내 당신을 쥐뿔도 모르는 얼간이 5살짜리 바보 천치 취급을 하면서 미묘하게 신경을 긁던 아이였다. 당신이 보기 흉한 딸랑이를 들고 마이클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니고 원래 이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다고 설명하자 그 말을 들은 마이클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럴듯한 얘기네. 당신이 아니라고, 이건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며 스스로를 변호하자 마이클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 하며 등을 돌렸다. 어쩌면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때 얼마나 분노로 불타올랐는지, 그런 식으로 부당한 취급을 받은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단지 당신이 부당한 취급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어린 시절의 또 다른 에피소드는 데니스라는 소년에 관한 것이다. 그는 당신이 7살인가 8살 때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당신의 삶에서 영영 사라져버렸다. 그 시절에 그토록 많은 사건들이 당신의 기억에서 지금은 사라졌는데도 이 이야기 역시 정의, 공정함,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문제주의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당신이 8살 때였을 것이다. 데니스는 당신과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둘은 곧 친한 사이가 되었다. 기억하기로 그 친구는 조용하고 선량하며 잘 웃는 아이였지만 어떤 비밀의 짐을 진 듯이 내성적이고 생각에 잠긴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침착감 때문에 그를 존경했다. 그렇게 어린데도 차분한 성격에 보기 드문 품위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데니스는 가톨릭 집안인 대가족의 아이들 중 하나였다. 아마도 형제들이 많았을 것이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의 부모님들은 그의 형들이 입던 다 낡은 헌옷들, 잘 맞지 않는 셔츠와 바지를 그에게 입혔다. 가난한 집안까지는 아니었지만 먹고 살기 빠듯한 집이었다. 눅눅하고 가구도 몇 없는 방들이 무수히 있는 것 같은 큰 집에서 살았다. 그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갈 때마다 데니스의 아버지가 음식을 준비해줬다. 친절하고 상냥한 분이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고 데니스의 어머니는 보기 힘들었다. 그녀는 온종일 아래층의 방에서 혼자 지냈고 당신이 와 있을 동안 어쩌다 모습을 보일 때는 늘 목욕 가운에 슬리퍼 차림으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줄담배를 피웠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성질 더럽고 무시무시한 마녀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당신은 너무 어려서 그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인지 병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 혹은 감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어쨌거나 당신은 데니스가 딱했고 친구가 이런 여자를 엄마로 두었다는 것이 슬펐다. 하지만 데니스는 물론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한 적이 없었다.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나쁜 부모라도 절대 부모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법이 없고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감내해 나가기 때문이다. 어느 토요일에 당신과 데니스는 같은 반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아마 그때 당신은 7살이거나 막 7살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보통 하는 식대로 당신의 성실한 어머니는 밝은색 포장지와 화려한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한 생일 선물을 마련해 주었다. 당신과 데니스는 함께 걸어서 생일잔치 장소로 출발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당신의 친구는 선물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부모님은 선물을 사주는 것을 깜빡 잊었다. 당신은 데니스가 당신이 옆구리에 낀 선물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빈손으로 파티에 가게 되면 얼마나 창피해할지 깨달았다. 둘은 분명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데니스는 분명 당신에게 자기 기분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굴욕감, 부끄러움 같은 감정. 그러나 당신은 그 대화를 한마디도 기억해낼 수가 없다. 기억나는 것은 당신이 느꼈던 동정심과 가엾음, 친구의 불행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차올랐던 고통이다. 당신은 이 친구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참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데니스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당신의 선물을 그에게 건네주며 이제 그의 것이니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주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는 어떡하고? 데니스가 물었다. 내가 이걸 가져가면 넌 줄 게 없어지잖아. 걱정하지 마. 당신이 대답했다. 난 선물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면 되지.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고. 당신은 보통은 말 잘 듣고 얌전한 아이였다. 친구에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자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자같이 착한 아이는 절대 아니었다. 동정심에서 나온 이타적인 행동으로 가진 것을 줘버리는 습관 따윈 없었다. 당신은 항상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가끔씩은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게임에서 남을 속이거나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없었다 해도 그것은 착해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만한 배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은 사실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딱 2번뿐이지만 물건을 망가뜨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산산조각 내고 싶은 비뚤어진 충동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 돌변에서 당신 기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당신이 자기 것이라고 인정했던 자아와 상충되는 짓을 하기도 했다.
첫 번째 사례는 5살 무렵이었는데 집에 있는 라디오를 계획적으로 분해한 일이다. 1940년대 라디오는 유리관과 6,000개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큰 기계였다. 처음에는 다시 조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물건을 못 쓰게 만드는 짓을 과학 실험이라 부르며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였지만 기계 내부의 온갖 부속들을 계속해서 뜯어내다 보니 곧 이것을 재조립하는 일은 과학자로서 당신 능력 밖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그럼에도 당신은 이런 종류의 금지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다는 바로 그 단순한 이유로 계속해서 상자 안의 볼트와 전선을 모조리 제거해 나갔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낡은 필코 라디오를 공격하여 속에 든 것을 다 비워서 못쓰게 만들어 버렸을까? 부모님에게 화가 났던 것일까? 나쁜 짓을 해서 부모님이 당신에게 한 어떤 일에 대해 복수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저 가끔씩 꼬마들을 사로잡는 분노와 반항심 중 하나에서 한 짓일까? 당신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과학 지식 추구를 위해 저지른 짓이라는 변명을 고수하며 계속 결백을 주장했음에도 호된 벌을 받았던 것은 기억이 난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무에 얽힌 일화다. 라디오 사건이 있고 약 1년 후 일어난 일이니까 당신이 대략 6살 때였을 것이다. 이번에도 당신은 혼자였고 같이 놀 상대가 없어 부르퉁한 상태였다. 기분이 언짢고 좀이 쑤셔서 뒷마당을 이리저리 거닐던 중 갑자기 꽃밭 옆에 있는 조그만 과실나무를 베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새로 심었지만 초라하고 앙상한 묘목이었는데 몸통이 하도 가늘어서 2 손으로 감싸줄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작은 나무라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차고로 가서 아버지의 도끼를 찾았다. 찾고 보니 서방구에 남아있는 도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다. 날은 무디고 두껍고 녹이 잔뜩 슬어서 버터를 내리쳐도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 같았다. 게다가 무거웠다. 뒷마당까지 가져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무 앞에서 들어보니 너무 무거워서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쉽지 않았다. 아무리 용을 써도 휘두를 수가 없었다. 야구방망이 정도의 무게일 줄 알았지만 그 7배, 20배는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당신은 도끼를 땅과 수평이 될 정도 높이로 들어올리는데도 애를 먹었고 무딘 도끼날을 나무로 휘두를 때 손목과 팔이 덜덜 떨려서 똑바로 향하게 할 수도 없었다. 67번쯤 후려치고 나니 진이 너무 빠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나무 껍질에 몇 군데 파인 자국을 냈다. 회색 껍질이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 밑면의 싱싱한 초록빛과 그 안에 연갈색이 얼핏 비쳤지만 그 정도가 고작이었다.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려던 당신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였다. 당신이 거기 낸 상처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다시 질문.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당신의 동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하고 싶었고 해야 한다고 느꼈을 뿐. 그러나 어쩌면 어린 시절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신화였던 조지 워싱턴과 벚나무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유도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좋은 생각 같아서 나무를 베어버린 어린 조지의 그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당신이 나무를 베기로 마음먹었을 때 딱 당신의 기분이었다. 소년이라면 다 어린 시절의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저 나무를 베는 순수한 재미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운명을 타고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나 물론 조지 워싱턴은 건국의 아버지, 국부였으므로 당당한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거짓말을 할 순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정직한 소년, 칭찬받을 만한 미덕과 도덕적 힘을 지닌 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당신은 국부가 아니니 어릴 때 가끔은 거짓말을 했다. 조지 워싱턴과는 달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느님이 결국은 당신을 벌 주시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으로는 부모님보다는 신이 더 나았다.